이더리움이 상승하려면 소위 말해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결국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었다. 촬영 시각은 9월 26일 낮 12시 50분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요. 제가 우리가 코인을 분류하는 방법이 비트코인 그리고 그 외 알트코인이었는데 지난 두 차례 그리고 세 차례 두 차례 상승장을 거치면서 이더리움은 다른 알트코인과는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고 다른 알트코인과는 뭔가 다른 쓰임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으로 분류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자면 이더리움도 그냥 알트코인의 하나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일단 올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보겠어요. 최근 1년인데요. 너무합니다. 이게 그냥 그 민트색이 그냥 이더리움 가격이에요. 이더리움 달러 가격. 물론 올랐죠. 올랐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보자고요.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무려 9월 16일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더 BTC 비율이 0.04까지 떨어졌어요. 누가 옛날에 저한테 이더리움은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는 비트 가격이 0.1은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와, 진짜 제가 너무 호기로운 숫자를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은 0.04까지 떨어졌습니다.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바닥이면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닥 찍었거든요. 0.04가 무너지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계속 가자를 하면 좋은데 다시 꺾였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이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비트와이즈 CIO가 보니까 이더 BTC가 저점이 이탈한 후에 상승 모멘텀이 둔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저점을 이탈해서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 모멘텀이 더 이상 없어. 그래서 꺾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더리움은 길이 없을까요? 이더리움의 전체 차트입니다. 민트색은 달러 가격이고요. 주황색은 비트 대비한 가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불장 때는 이더리움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달러 대비 가격보다도 비트 대비한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2차 불장 때는 달러 기준 상승률이 더 높아요. 비트 대비보다. 이 얘기는 뭐예요? 2차 불장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많이 올라왔다. 물론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지만 비트도 많이 힘을 냈다라는 거. 이더가 덜 힘을 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비트 대비해선 덜 올랐다. 그리고 3차 불장 때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가격이 달러 대비해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비트 대비해서는 추세적인 하락을 겪었습니다. 왜 2차 불장 이후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 대비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겪었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가격 흐름만 놓고 보자면 이더리움에 당장 호재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의 호재라고 하면 당장 앞에 있는 건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입니다. 옵션. 아까 블랙락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은 승인이 됐다라고 했죠. SEC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옵션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ETF 옵션에 대해서는 연기를 했습니다. 결정을. 다시 11월로 미뤄졌어요. 이게 돼야지 시장에 그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옵션이 들어와야지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옵션 승인이 안 됐다라는 건 기관이 들어오는데 아직 여러 가지 문턱이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길한 징조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이 어쩌다가 이런 명성을 얻게 됐는지, 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점 판도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재단이 팔면 언제나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건데 이더리움 재단이 올 들어서 총 3,466 이더를 매도를 했고요. 또 300 이더를 매도했다. 이런 매도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게다가 비탈릭도 팔고 심지어 진짜 고래죠. ICO에 참가할 정도였으니까. 이 ICO에 참가했던 주소 고래죠. 원조 고래가 크라켄에 입금을 했습니다. 왜 거래소에 입금을 했냐? 이더를. 팔려고 입금한 거겠죠. 비탈릭도 팔고 올드 고래도 팔고 재단도 팔고.
물론 비탈릭이나 몰드골이나 재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자금을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재단이 팔면 고점이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이더도 오를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금리 인하 효과가 이더리움 가격에 더 크게 반영될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스테노 리서치라는 곳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가 이더리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했고요.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4% 밑으로 내리면 이더리움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마켓 유저들은, 폴리마켓은 예측 시장이잖아요. 돈을 넣고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올해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15%라고 했습니다. 절반이 훨씬 못 미칩니다. 신고가 경신할 거래요 라고 한 사람이 15%밖에 안 돼요. 다들 좋지 않게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라 오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닥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CIO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MS에 비견할 만이다. MS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AI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전히 저평가 상태야. 이더리움 말이야. 주식시장으로 보자면 MS랑 비슷해. 자, MS 지금 시가총액 2위인가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이건 아니지. 이 가격은 아니지. 라고 분석을 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코인쉐어스가 이더리움 사용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여기 뭐라고 나가냐면 이더리움 사용 사례는 투기적인 요소에만 집중되어 있다. 장기적 가치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이더리움이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장기적 가치를 가지려면 지속 가능한 수요를 촉진하는 온체인 유틸리티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더리움이 상승하려면 소위 말해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무엇일까?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증명이 된 때 바로 이더리움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의 두 번의 급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 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비트 대비해서도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쓰임새를 발견했을 때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때죠. 2017년 말, 2018년 뭐였나요? 바로 이더리움은 ICO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자금을 모을 때요. 다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모집했어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일단 돈을 모았습니다. 이 다른 알트코인을 어떻게 보자면 비유하자면 크립토 스타트업이라고 했어요. 크립토 스타트업이 굉장히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게 바로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요. 이더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알트코인 붐이 왔던 거죠.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드디어 생겨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불장은 뭐였냐? 21년 불장. 바로 디파이 썸머가 있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ICO 플랫폼이야 라고 해서 1차 불장이 왔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 이더리움을 플랫폼 삼아 자금을 조달했던 알트코인들 스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발적인 스캠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의도된 스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잘 사업이 안 된 그런 스캠으로 돼버린 케이스. 어쨌든 간에 성공한 회사들이 없었어요. 스타트업들이, 크립토 스타트업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스타트업이 다 망했어. 그러니까 그럼 이 이더리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회의론이 왔었죠. 저도 이 회의론이 왔을 때 사실 그 2018년 하락장 때 다 끊고 비트만 샀거든요. 이더리움 도대체 쓰임새가 뭐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디파이를 알게 되고 나서 이더리움을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금융이라는 게 되네.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게 되네. 그러면서 디파이 썸머. 디파이가 지금은 여러 프로토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처음은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디파이 썸머 같고요. NFT가 대중화됐습니다. 자,
지금 뭐 솔라나에서도 많이 발행되고 하지만 NFT가 처음 발행된 건 이더리움 체인위에서잖아요. NFT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코인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뭔가 예술하는 사람들까지 NFT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더리움이 이런 플랫폼이 되는구나, 쓰임새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2차 불작이 왔었죠. 그런데 또 이제 윈터가 오면서 야,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 대안적인 금융을 보여주는가 봤더니 뭐 도박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NFT 대중화? 이 뭐야, 거품이었잖아. 말도 안 되지. 라고 회의론이 걸면서 2차 불장 꺼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3차 불장이 비트코인으로 따지자면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무슨 내러티브가 있냐? 없어요. 뭐가 없어. 이어지는 뭔가가 없습니다. 최근에 조금 약간 주목을 받는 게 RWA, 실물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뭐 굉장히 확산되거나 규모가 커지진 않고 이런 싹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없습니다, 뭐가. 시장을 이끌 내러티브가 없어요. 비탈릭은 앞으로 향후 10년 목표가 뭐냐? 탈중앙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탈중앙화 자산의 대표는 뭔가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고유의 내러티브가 뭔가요? 바로 월드 컴퓨터. 모든 것의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월드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기술 섹터죠. 기술 분야의 관심이 18년에는 이 관심이 크립토 쪽에 있었거든요. 크립토가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에 비견되는 크립토 혁명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부재한 그 다음 혁명은 뭐야? 라고 부재한 그 사이에 사람들은 AI다 라고 해서요. 지금은 AI가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그 다음은 AI 혁명.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내러티브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실제로 뭔가 뭐 PBR이 나오고 PR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내러티브가 확실해야 되는데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 내러티브는 AI가 갖고 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전 코빗 리서치 센터장님인 정성문 프레스토 리서치 애널리스트 이 정성문 센터장님이 월드 컴퓨터라는 이더리움 특유의 내러티브는 매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일반 자금이 들어와서 그냥 크립토를 하던 사람들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서 코인을 살려면 뚜렷한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월드 컴퓨터가 이더리움의 내러티브인데 뭔가 갸웃갸웃해. 어려워. 비트코인은 뭐예요? 디지털 금 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되게 사기 쉬워요. 근데 월드 컴퓨터 어려워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어 전통금융 트레드파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월드 컴퓨터는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월드 컴퓨터라는 와닿지 않는 내러티브에다가 굉장히 그 컴퓨터라는 그 기술 분야의 혁신은 AI가 갖고 가고 비탈릭은 탈중앙화 가치 저장 수단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봤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뒤지죠.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한 번에 앞서 보여드렸던 1차, 2차 불장에서와 같은 이더리움 상승이 나올까? 네,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내포된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근데 일단 우리 비탈릭이 젊으니까 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뭐 시스템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작부터 내포된 근본 문제가 뭐냐면 비탈릭의 존재감입니다. 비탈릭이 한마디만 하면 가격이 막 움직이고 시장 전체가 들썩들썩해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비탈릭이 셀로 관련돼서 뭐 셧아웃을 했나요? 셀로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에 한마디 언급하면 해당 코인 가격이 들썩들썩해요. 그 비탈릭이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으면 그 비탈릭의 얘기가 시장에서 통해요. 존재감이 너무 커요. 심지어는 다큐까지 나온대요. 와우. 네. 살아있는 사람인데 다큐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초반에 이더리움을 같이 만들었다가 뭔가 틀어져서 나온 그 카르다노를 만든 찰스 스킨스는 뭔가 배가 아파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그 비탈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라는 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20년부터 벌써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더리움 문제는 비탈릭의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스킨스가 이더리움은 독재다. 부테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물론 빠르게 카리스마 있게 어떤 프로젝트를 밀고 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부재할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사실 걱정입니다. 제가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부정적인 얘기만 말씀드렸죠. 이런 여러 가지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이더리움에 가장 많은 인재와 가장 많은 개발자들과 가장 많은 그 비트코인을 뺀 자금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2위니까요. 가장 활발한 네트워크죠. 이더리움의 위기는 과연 뭘까? 제가 돌비콩의 코인 정복이라는 그 텔레그램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분이 이더리움은 존재론적 위기를 겪고 있는가라는 그 칼럼을 한글로 분석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존재론적 위기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입문할 때 크립토가 기존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아하 모멘트를 경험한다. 와, 탈중앙. 불변성, 디지털 소유권,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흥분과 희망을 안겨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희망과 흥분은 제가 2017년에 정확히 느꼈던, 이더리움을 접하고 나서 느꼈던 거예요. 다만 수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무력감과 회의주의가 퍼지고 있다. 17년, 18년 언제예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 7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 흥분하고 그 이더리움이 말하는 그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뭔가 그 새로운 인센티브, 참여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인센티브, 자본주의 구조가 아닌 참여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흥분했었는데, 야, 6년, 7년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과 회의주의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냐에 대해서 일단 허무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계속했지만 뭔가 되는 게 없으니까 이 정도 되면 끝난 거 아니야?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 협력, 개방성이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낙관주의의 재정렬이 필요하다. 낙관주의와 재정렬 필요라고 했는데 낙관주의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커뮤니티 여전히 낙관적이거든요. 야, 그런데 덮어놓고 그렇게 낙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더 명확한 가치 그리고 실제적인 확장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L2의 문화적 가능성, 단순한 확장적 솔루션을 모아서 L2만의 이 표현 재밌어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금융혁명을 넘어서 문화혁명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요. 포용과 소형성과 환대의 중요성, 문화적 다양성과 실험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이 위기인 것 같은데 아니야, 진화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이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요. 이더리움은 존재론적 위기가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 있으며 더 포용적이고 가치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L2는 단순한 기술적 확장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낼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인가? 라고 했는데 결론은 아니다.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결국 이더리움을 해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상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이더 교인이 사심을 담아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